진짜 승리자는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 위협으로 세계를 뒤흔들자 유럽은 협상안을 들고서 백악관으로 달려갔고 호주와 캐나다는 서둘러 양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백악관은 뼈저리게 깨달았죠. 돈도 군사력도 외교 압박도 통하지 않는 유일한 상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든 힘을 무력화시킨 단 하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먼드 카터라고 합니다. 미국 의회 통상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선임 보좌관으로 일해왔고 오늘 한미 외교 관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의회 통상위원회 회의실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아침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긴급 속보 알림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관세 핵폭탄을 터뜨린 거였죠. 중국에는 60%, 멕시코에는 25%, 캐나다에는 20%, 유럽연합에는 15%, 일본에는 10%의 관세를 즉시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에게는 주한미군 방위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라는 폭탄 선언까지 나왔어요. 저는 커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오랜 경력에도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거든요. 제 사무실 전화는 벨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댔고 팩스기에서는 각국 대사관의 항해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동료들이 뛰어다니며 긴급회의 소집을 외치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이 터진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어요. 독일 총리는 즉시 긴급 통화를 요청했고 프랑스 대통령은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본 총리는 특사단을 급파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한국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논평도 없고 한국 정부 성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도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압박을 받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오전 9시에 펜타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는데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올라온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갑자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국방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였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조용할 때는 뭔가 큰일이 벌어진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태풍이 오기 전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처럼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드레이크 하빈슨이라는 인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대형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이 이번에는 정말 당황했나 보다고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비웃더라고요. 하지만 드레이크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저는 드레이크의 말투에서 어떤 계산된 의도를 느꼈어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특정한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정오에 백악관에서 긴급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는데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까지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였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각국의 반응을 점검하겠다고 했기에 서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서자 바로 브리핑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했고 일본은 긴급 협상을 요청해왔다고 보고됐어요. 중국조차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담당자가 보고할 차례가 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 연락도 없냐고 재차 물었어요. 담당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청와대, 국방부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땅을 숙이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런 엄청난 요구를 했는데 대답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혹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안했어요.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이 빠른 시일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위협이었거든요. 한미동맹 역사상 이런 직접적인 위협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동맹국에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는데 드레이크 하빈슨이 주요 언론사들과 브리핑을 가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드레이크는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이런 충격을 버텨낼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미국 의존도가 높아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어요. 드레이크의 브리핑 내용이 각 언론사 속보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경제적 충격에 말을 잃었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완전히 한국을 궁지로 몰아넣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드레이크의 브리핑이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마치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침묵을 기다렸다가 일제히 공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 펜타곤에서 또 다른 폭탄 소식이 터졌는데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보고서가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송출된 거였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만약 한국이 방위비 인상을 거부할 경우 단계적 철수 방안을 담고 있었어요. 완전히 한국을 압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보고서들이 송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매우 의도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우연히 동시에 여러 곳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올 리는 없거든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는 특집 방송까지 나왔어요. 한국의 침묵과 미국의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이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했고 이런 엄청난 압박은 한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밤 11시가 넘어서도 여전히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벌써 긴급 성명이나 해명 자료라도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의 이상한 침묵과 미국의 강력한 압박 사이에서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한미 관계를 지켜보면서 이런 긴장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2% 가까이 올랐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의 압박에 대해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방위비 요구의 근거가 무엇인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카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발신자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텍사스 오스틴 외곽을 확인해보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암시였어요. 그 익명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저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는데, 게리언 록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미군 대령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목소리부터가 범상치 않았는데, 정확하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게리언은 저에게 즉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소는 워싱턴 외곽의 한 다이너였어요. 평범해 보이는 곳이었지만 게리언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게리언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에드먼드 씨가 찾고 있는 진실이 모두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드레이크 하빈슨과 여러 군수업체들 간의 비밀 회의록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압박을 통한 시장 재편 전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건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음모였어요.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드레이크와 동료들은 한국의 방산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압박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나토 표준을 충족하면서 미군 장비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조선업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문서에는 한국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없이는 에너지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견제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게리언이 두 번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정말 기밀스러운 내용이었어요. 미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는데 제목이 한국기술 의존도 현황 분석이었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가득했어요. 미국이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미국의 핵심 방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85%가 한국산이라는 데이터였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없이는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할 수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배터리 기술 분야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전기차용 고성능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9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였어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한국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게리언은 세 번째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기밀 중의 기밀이었어요. 미국 중앙정보국의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였는데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서 미국의 핵심 전략 파트너로 발전했다고 분석되어 있었어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외교적 성숙함을 높이 평가했어요. 감정적인 대응, 냉정하고 계산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침묵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봤어요. 게리언이 마지막 문서를 펼쳐 보였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레이크의 비밀 계획서였어요. 제목이 한국 무력화 작전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정말 치밀하고 악의적인 계획이었어요.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굴복시키려는 단계적 전략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론 플레이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방위비 증액을 빌미로 한 압박이었고, 세 번째 단계는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었습니다. 정말 계산된 음모였어요. 하지만 게리언이 보여준 다음 자료를 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레이크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워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드레이크의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드레이크보다 몇 수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압박을 가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투자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로 확정해 놓았던 거예요.
게리언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드레이크 같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전략적 사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됐어요. 한국의 침묵은 당황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레이크의 음모도 한국에게는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한 거였어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도 한국과 비슷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접근법을 배우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독특한 반응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이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냈는데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왜 일본은 한국처럼 하지 못했을까라는 자기 반성의 논조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사설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 외교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즉시 굴복하는 일본의 패턴과 침착하게 대응한 한국의 차이를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였어요.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접근법이 정말 부럽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일본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반면 중국은 처음에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국의 성공에 대해 어떤 공식 논평도 내지 않았어요. 이 침묵 자체가 오히려 의미심장했습니다.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중국에서 드디어 반응이 나왔는데 정말 교묘했습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에서 학술 보고서를 발표한 거였어요. 제목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화와 안정성 확보 방안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 정말 매너 있게 포장했지만 속내는 뻔했어요. 특정 국가의 일방적 행보가 지역 균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건지 뻔했어요. 더 교묘한 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었어요. 기자가 한국 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기존 질서를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매우 점잖은 말투였지만 속뜻은 명확했어요. 이런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한국의 성공을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만약 한국이 별것 아니었다면 중국이 이렇게 교묘하게 견제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반면 서구 국가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는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다른 중견국들이 배워야 할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대조를 통해 한국의 우수성을 부각시켰어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사고와 실행력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서구적 사고를 가진 나라라고 칭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나왔어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 파워 외교의 성공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저는 이런 대조적인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솔직하게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중국은 교묘하게 견제하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 자체가 두 나라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게리언이 보여준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준비된 나라였을까요?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음 날 아침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마이클 톰슨이라는 동료였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은 30년 넘게 동아시아 지역을 전담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중국, 일본, 한국 모든 나라를 꿰뚫고 있는 전략가였습니다. 마이클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벽면 가득히 동아시아 지도와 각종 분석 자료들이 붙어 있었어요. 마이클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한국의 실제 기술력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이클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드먼드, 이제야 한국이 궁금해졌나 보네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이클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만 워싱턴에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클이 꺼낸 건 한국의 방산 기술에 관한 자료였어요. K2 전차 사진을 보여주며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주력 전차 중 하나라고 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독자 개발 포탄 자동 장전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 기술은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준 건 KF-21 전투기였어요. 마이클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고 했어요. 레이더부터 항전 장비까지 모든 핵심 기술이 한국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항공기 개발은 정말 어려운 분야인데 한국이 해냈다는 게 솔직히 놀랍다고 했습니다. 엔진까지 독자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터보팬 엔진이 곧 실용화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마이클이 강조한 건 조선업이었습니다. 특히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의 독점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영하 160도의 극저온 액체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은 정말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만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재 주문 대기가 7년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마이클, 한국에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마이클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드먼드, 그거 다 나열하려면 3일은 꼬박 밤새워 말해도 힘들겠네 라고 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방산, 철강, 화학까지 한국이 세계 톱 수준인 분야가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나 우주항공 분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기술을 배우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장기적 계획과 실행력에서는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마이클의 말은 이거였어요. 한국이 이번에 침묵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굳이 변명하거나 해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라고 분석했어요. 마이클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한 침묵이었기 때문에 더욱 무서웠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미국에게 더 큰 손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며칠 후 워싱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한국 관련 회의를 할 때 예전과는 다른 신중함이 느껴졌어요. 국무부에서는 한국 관련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을 더 이상 쉽게 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한미군 관련 정책들을 전면 재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섣불리 압박 카드를 꺼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무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새롭게 분석하는 팀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관세로 압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앙정보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사고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들어갔다는 내부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전의 분석들이 너무 안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드레이크 하빈슨의 영향력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의 주장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게 점점 드러나면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반면 게리언 록포드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와 분석들이 정확했다는 게 입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실패로 끝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체면상 급격한 변화를 보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워싱턴이라는 곳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각 부처의 중간급 관리자들이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업무를 할 때 예전보다 훨씬 신중해졌어요. 섣불리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진들이 먼저 분위기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고위급에서도 변화는 감지되고 있었지만 훨씬 더 조심스러웠어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펜타곤의 변화였습니다.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이나 기술협력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단순한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동반자로 대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톰슨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내의 힘이라고 했어요.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22년간 외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완벽한 역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적 사고였어요. 특히 한국의 시간 개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은 즉석에서 압박을 가해 즉시 결과를 얻으려고 했는데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왔던 거였어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마이클이 한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한국은 체스를 두는 것처럼 외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음에 어떤 수를 둘지 미리 계산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 개 준비해 둔다고 했어요. 반면 미국은 너무 당장의 힘에만 의존하려고 했다고 자성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침묵의 힘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들의 길을 가는 모습이 결국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됐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더 설득력 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 보인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시간을 설계하는 나라라는 마이클의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당장의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지혜는 정말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 한국을 언급할 때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어조가 느껴져요. 존중과 경계심이 동시에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한 건 예전과 같은 일방적인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국이 계속해서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관세 폭탄부터 주한미군 철수 위협까지 겉으로만 보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는 점이 정말 놀랍네요. 다른 나라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는 사이 조용히 판을 준비하고 있던 모습에서 진짜 힘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외교 전략일지 아니면 앞으로 더 큰 그림의 시작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요. 결국 중요한 건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는 대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겠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국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뛰어넘어 선진국의 기준을 대표하고 있어요. 여기 영국 BBC 방송국 국제부 특파원 영국 여성이 한국에 대한 취재 내용을 공유하자 문화평론가들, 정책 이반자들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주제에 열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국제부 특파원 로라 데이비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BBC에 입사한 지 어느덧 5년. 저는 늘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어요. 우리 영국은 셰익스피어의 고향이자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죠. 이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영국의 모습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의 카페에서 다음 취재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윈스턴 처칠의 전기를 읽고 있었죠. 그의 불굴의 정신이 영국을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구절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호기심에 고개를 돌려보니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이들이 한글이 적힌 플래시카드를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대영 제국의 언어도 유럽의 언어도 아닌 한국어를 공부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나 동양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국 문화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우리의 언어인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고 우리의 법과 제도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 왔잖아요. 다른 나라의 문화가 영국에 이렇게 깊숙이 파고들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광경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한국어로 이끈 걸까? 우리의 셰익스피어, 비틀즈, 해리포터보다 더 매력적인 게 뭐지?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기로 했죠. 그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너무 멋져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섞여 있고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영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안감과 분노, 이 모든 것이 뒤섞였던 것 같아요. 대영 제국의 후예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우리 문화를 버리고 다른 나라 문화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저는 서둘러 BBC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 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알아보았고 소렌스탐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제임스가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제임스는 BBC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저널리스트예요. 특히 일본 문화와 경제에 대한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하죠.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일본의 경제적 전성기에 도쿄 특파원으로 일했던 그의 경험은 정말 대단해요. 일본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를 직접 목격했던 거죠. 제임스에게 일본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일본의 전통 문화, 특히 선사상과 와비사비 미학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게다가 제임스의 아내는 일본인이에요. 그들은 도쿄 특파원 시절 만나 결혼했죠.
덕분에 그는 일본 문화를 더욱 가깝게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제임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일본 문화의 깊이와 세계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는 그에게 한국 문화의 급부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 듯 했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일본 문화의 저력을 알기에 한국 문화의 인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라, 그게 뭐 대수인가요? 80년대에도 일본 열풍이 있었어요. 이것도 곧 지나갈 거예요. 영국 문화의 저력을 잊지 마세요. 제임스의 말에 저는 황당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답했죠. 제임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일본과는 차원이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퍼지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 경제 등 다방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 소렌스탐이 끼어들었어요. 제임스, 로라 말이 맞아요. 당신의 시각은 너무 편협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세계의 변화에 뒤처질 뿐이에요. 제임스는 잠시 말을 잃었고 저는 소렌스탐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해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고 우리의 문화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대화 후 사무실 분위기가 변했어요.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보도 방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답니다. 놀랍게도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런던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죠.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걷다 보니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디저트 카페 등 마치 서울의 한 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명문 대학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조차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셰익스피어와 밀턴의 언어를 공부하던 강의실에서 이제는 한글을 배운다니 과연 한글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위대함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의 몇몇 사립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제치고 한국어를 선택한다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죠. 영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교육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영국의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죠. 몇몇 회사들이 한국식 회식 문화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격식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이 소주를 마시며 노래방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회사들이 정이나 눈치 같은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기업 문화에 이런 동양적 개념들이 스며들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하면서 저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가 잠식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조짐인지 깊이 있게 파악해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국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재평가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목격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놀란 저는 그 중심에 있는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답니다. 먼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 때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클로드 햄턴 교수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극찬했더군요. 처음에는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알파벳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아름다운데 말이죠.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그의 말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접근이 15세기에 이루어졌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 시기 영국은 아직 중세의 어둠 속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세종대왕이란 분이 정말 대단하셨나 봐요 라고 중얼거리며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유엔에서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유엔 공용어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같은 반열에 오르려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내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한국어가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변화였습니다. 김치, 한류는 이미 오래전에 등재되었고 최근에는 애교, 오빠 같은 단어들까지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부심을 가졌던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많은 한국어 단어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 언어의 순수성이 오염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일본어 단어들도 많이 등재되어 있어요. 스시, 애니, 가라오케 같은 것들이 있죠. 한국어라고 뭐가 다르나요? 제임스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일본어 단어들이 주로 음식이나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명사였다면 한국어 단어들은 좀 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었거든요. 삼겹살이나 대박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서와 인간관계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제임스, 당신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속도와 범위예요. 일본어 단어들이 몇십 년에 걸쳐 천천히 유입된 반면 한국어 단어들은 불과 몇 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게다가 이 단어들은 단순히 물건이나 개념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정서까지 전달하고 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맞아요. 인정할게요. 한국어 단어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은가요? 5년? 10년? 결국 시들해지겠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임스의 회의적인 시각도 이해가 갔지만 동시에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제임스, 당신의 우려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제는 K-푸드, K-라이프 스타일까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축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임스는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상승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 문화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영국의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전통을 고수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변화의 물결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을 보유하고 K-팝, 한국 드라마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우리 영국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자문하면서 저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국의 발전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생겼죠. 그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혁신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우리도 변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우리에겐 우리만의 강점이 있어.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품격 있는 문화. 이것들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상승이 위협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우리 영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어의 놀라운 성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배경에 있는 역사적 맥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였죠. 그리고 이 관계야말로 한국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배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단순히 문화적 경쟁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이 시기는 한국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력과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언어,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겼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기에도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꺼지지 않았죠. 3.1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수많은 독립군들의 활약은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런 저항 정신은 오늘날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평화적 시위였죠. 맨손으로 총칼에 맞선 한국인의 용기는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의 장제스를 감동시켜 한국 독립군 지원으로 이어졌고요. 이런 불굴의 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이 역사를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35년간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이런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나라에서 시작해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뛰어난 민족성과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 뒤에는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교육열, 그리고 끈질긴 도전 정신이 있었던 거죠. 특히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모들의 모습,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한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도 놀랍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해냈잖아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런 성과 뒤에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서의 성장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동시에 우리 영국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이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 볼수록 저는 더욱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문화와 정신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죠. 한국의 역사적 아픔과 극복 과정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이 이루어낸 글로벌 성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답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과는 눈부셨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국의 자랑이었던 ARM도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밀리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죠. ARM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1990년에 설립되어 모바일 기기용 프로세서,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죠. 한때 ARM은 영국 기술력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2016년 일본 소프트뱅크에 인수되었고 최근에는 미국 엔비디아에 매각될 뻔했죠. 이는 영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어요. ARM의 이야기는 영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영국이 직면한 도전도 나타내고 있답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우리 영국의 자존심이었던 블랙베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삼성은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죠. 특히 폴더블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 산업에서의 성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은 한때 지는 해가 없는 나라를 자랑하며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우리 영국의 현주소가 새삼와닿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성과는 단순히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성공은 더욱 놀라웠죠. BTS의 성공은 정말 대단했어요. 비틀즈 이후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영국이 자랑하던 팝 음악의 영광이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죠. TV 드라마 분야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 BBC의 드라마들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 드라마의 독특한 소재와 탄탄한 구성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문화적 성공이 소프트 파워로 이어져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G20 정상회의, UN 총회 등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갖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특히 기후변화 대응, 팬데믹 극복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해법이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 에피소드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최근 UN 총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개발도상국 대표가 연설 중에 우리는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다더라고요.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이 모든 성과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의 성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영국의 현주소가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의 놀라운 글로벌 성과를 취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의 잠재력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반면 우리 영국은 이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때 앨런 튜링을 배출했던 AI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니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경제와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사회 문화적 가치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민 참여의 수준이 정말 높더라고요. 2016년 촛불 시위를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위, 그리고 그 결과로 이뤄진 정권 교체는 우리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서도 한국의 우수성이 돋보였어요. IT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너도 나도 조심하여 나를 지키는 게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 여기며 마스크를 끼는 것에 불편해하지 않고 예방접종도 착실히 맞으며 이른바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죠. 반면 우리 영국은 초기 대응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한국의 발전 속도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모든 측면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도, 시민의식의 수준,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역할 등이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이미 최상위권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게 될지 무척 궁금해요. 동시에 우리 영국도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BBC 특파원으로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포착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의 성공을 넘어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전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로라 데이비스의 한국을 향한 취재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